예, 신흥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환율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될 분석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저희가 이학영 전문위원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신흥 통화들에 대한 연초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 뭐 이런 네. 표도 전해드렸었는데 제일 많은 게 당연히 아르헨티나 페소와 예. 52%나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리고 터키 리라와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신흥국 통화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흥국 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한 10년 가까이 계속 이렇게 뭐 미국이나 우리 할 것 없이 뭐 다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그 막 풀려났던 돈 덕분에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오르다가 뭐 이제 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달이 차면 기울듯이 좀 이렇게 밀릴 만한 시점인데 네.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할 때마다 이제 이유를 찾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최근 들어서 진짜 신흥국 이른바 이머징 국가들의 그 이머징 국가들이 또 한때 지난번 방송에서도 다뤘습니다만 브릭스 2000년대 초반부터 한 브릭스 한 10년, 2010년, 2011년부터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막 나오면서 네. 기존의 브릭스가 아닌 또 신흥국들로 또 이렇게 투자 전략들이 많이 유행을 탔었고 자 그런 가운데에 제일 큰 문제는 뭐죠? 이제 한 2008년 이후에 그래도 한 7, 8년 금리 낮추고 돈 풀고 했던 그 제일 중요했던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또 대차 대조표도 축소해 나가고 뭐 이런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은 이제 이머징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서 항상 걱정하는 거는 뭐 요즘 다 서로 연결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른바 전염 효과인데요. 앞선 코너에서도 살펴보셨겠지만 일단 아찔합니다. 아르헨티나 보시죠. 아르헨티나 페소 지금 월간 차트가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간도 아니고 월간요. 심지어 그 2002년 무렵에 글로벌 달러 약세 기간에도 아르헨티나 페소는 뭐 약세였어요. 이 그래프는 그겁니다.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이게 월별 인플레이션인 거 보니까 전년비 같습니다. 한 31% 지난 7월만 하더라도 뭐 말 다 한 거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요즘 이렇게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말이 많아지는데 일간 차트가 이런 흐름이라면은 월간도 이렇게 해서 전고점을 지금 우리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브라질 헤알, 인도네시아 루피아, 인도 루피 전고점을 넘을까요 말까요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넘어버렸어요. 예. 이 무렵은 우리 한국의 그때 97년 기간도 그 무렵이죠. 아시아 외환위기 왔을 때 우리 원화하고 비슷합니다만 전혀 우리 원화와는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고 네. 인도 지난주 말씀드릴 때 이걸 막 넘어가고 있죠. 인도 이런 상황. 그다음에 리라가 그나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옆으로 기면서 지난 8월 중순에 봤던 그 정도의 패닉은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문제는 에르도안 대통령 쪽에서 이렇게 전혀 미국 쪽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굽히는 모습을 안 그쵸. 보이니까 예. 지금 이렇게 손볼 때가 많아가지고 지금 터키까지는 아직은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남아공이죠. 아프리카 중에서는 가장 또 그 한가입니까? 최근에 또 우리 관심을 끌었던 뉴스가 시진핑 주석이 아프리카 53개 국가들 가운데 52개 정상을 다 불렀죠. 네. 뭐 그런 식인데 이런 양상입니다. 이런 양상. 자, 뭐 남아공은 이 그래프 자체는 뭐 글로벌 볼리스 제가 이렇게 인용해 왔습니다만 그거죠. 분기별 GDP 성장률 차트입니다. 근데 이때 보시다시피 2008년, 2009년 이때 3분기 연속 그리고 2분기 연속. 흔히 말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같으면 이걸 갖다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정의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제 우리 환율 추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 한 11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환율이 밀리다가 지금 이제 까만색은 매수호가 뭐 파란색은 매도호가 차이인데 쭉 해서 한 1114원 아래에서부터
1121원까지 결국 끌려 올라간 거죠. 끌려 올라간 거고 어제 뭐 그래봐야 평소와 비슷합니다. 한 80억 불 채 안 돼요. 거래 자체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와중입니다만 역여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뭐 이렇게 같이 우리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근데 지금 NDF-C에서 봐서는 어제보다 더 올라간 환율은 아니네요. 대충 1119원 정도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이것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까지 이것이 무슨 뭐 패닉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과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안에 범위에 있긴 한데 다만 지난주와 약간 변화가 있다면 지난주까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다 네. 보니까 전혀 다른 차트들을 신흥국과 비교했을 때 보여줬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은 역시 원화도 좀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하다 보니까 어제장까지 1120원대 하지만 NDF-C에서는 다시 한번 1119원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달러 강세나 또 우리나라 원화 약세 얘기가 나온 김에 외환 보유액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죠. 8월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 계속 기록하다가 반년 만에 이제 감소세를 기록했단 말이죠. 당연히 환산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표면적으로 그런 건데 또 이거를 어떤 의미로 읽으셨는지 소장님 뷰도 좀 궁금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뭐 한국은행의 설명은 그렇게 나오죠. 뭐 한 13억 달러 정도 줄었나요? 네. 그 정도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를 형성하는 달러 외에 다른 통화들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달러 환산하다 보니 좀 줄어들었다 정도의 그겁니다. 이제 그것이 그 규모가 예를 들어서 외환 보유고 늘어나는 숫자가 너무 많거나 너무 많다면은 시장에서는 일단 좀 의심하기를 매수 개입 좀 했나 보다. 네. 그 반대의 경우 갑자기 전월비 외환 보유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은 그것도 특히 환율 급등이 있었던 와중에 외환 보유가 줄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매도 개입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의 이제 짐작을 하는 건데 규모 자체가 그렇게 뭐 매도 개입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매도 개입 뭐 몇억 불 했을 수는 있죠. 네. 했을 수는 있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신흥국 통화들 막 난리치는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환율도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도 지금은 신경 써야죠. 자꾸 뭐 10월 달에 환율 보고서 미국 재무부 또 발표한다는데 여기서 이왕이면은 우리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 원화가 약해지는 것 갖다가 좀 막아서는 거는 미국에서 문제 삼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런 차원이고 뭐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차트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딜러들 사이에서 이제 또 그게 신경 쓰이죠. 과거 우리가 계속해서 환율이 막 떨어지기만 했던 시절, 뭐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보면은 당국에서는 당장 이렇게 표가 나는 외환 보유고에 표가 나는 그 현물에서의 개입보다도 이른바 NDF 시장에서의 선물한 개입 이런 걸로 좀 우리 환율의 변동폭을 좀 줄여온 그게 있는데 요즘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은 그 당국이 들고 있는 선물한 포지션이 제법 줄었다 하는 얘기는 즉 NDF 시장에서 매수 개입했다가 만기하면 또 이렇게 롤오버 식으로 해서 아래를 받쳤던 부분을 좀 많이 줄였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외환 보유고 뭐 그 정도 규모라면은 한국은행 설명 정도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눈치를 봐야겠죠. 10월이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얘기 매수 개입, 매도 개입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중국 얘기로도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사실 여기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위안화 절상으로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면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거는 환율 조작 아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또 저라 움직임 나타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조작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면밀히 지켜보겠다, 뭐 지정할 수 있다,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중국은 어떤 스탠스를 그러면 고수할까요? 그러니까요. 뭐 옛날 용어긴 하지만 군대에서 왜 계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 애나 어른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힘센 놈이 또 장땡입니다. 그게 보면은 참 뭐 부조리한 현실이기도 한데 뭐 미국이 자기네들 힘 믿고 저렇게 우기는 데야 할 말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뭐 법 두 가지죠. 법 이름도 뭐 별로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만 이 거의 사문화되었다시피 했던 게 이것 갖다 끄집어내서 환율 조작국 지정이네
이런 어떤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요. 예. 미국이 제시하는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에 중국 딱 하나 걸려요. 아직까지. 네. 그냥 미국을 상대로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내는 그거 하나. 뭐 이런 건데 지금 만약에 10월 달에 기어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은 미국은 그거죠. 애초에 자기들이 얘기했던 기준을 갖다가 어겨가면서까지 뭐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그겁니다. 쏴도 안 맞으니까 관역을 갖다 옮기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식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이고 그게 세상 이치인데요. 그래서 다들 속으로 그런 건 알겠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좀 이렇게 미국한테 시달리는 나라들 같으면은 아유 더러워서 우리도 힘길러야지. 저도 방금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뭐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국제 정세에서의 갈등 이런 것이죠. 예. 예, 참. 하물며 이란도. 그렇죠. 예. 네. 근데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앞두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할 수 있는 그 카드 중에 보고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다가 글쎄요. 어제 발표한 그 미국의 7월 무역 수지가 5개월 만에 최대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이런 보고가 나오고 이런 뉴스가 나가면 트럼프 대통령 또 속으로 뭔 생각할까요? 아니 그렇게 무역 전쟁하고 이렇게 온통 매일 뉴스를 그걸로 도배를 했는데 네. 미국의 적자는 더 커져? 더 조져?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제 뭐 네. 보는 사람 측에서는 그렇게 환율 무역 전쟁 벌이더니 효과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거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어제 무역 적자 그렇게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건 어쨌거나 미국 측에서의 달러 약세 쪽으로 가자라는 어떤 그 압박은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변동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데드라인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9월, 그래요. 10월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또 달러 어떻게 움직일지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FN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환율 시장 할 얘기가 많고 신흥 시장에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또 10분 후에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